자, 이번 시간에는 직무윤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시면서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직무윤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리라는 게 그냥 상식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험 지문을 보면은 굉장히 공부를 안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군데군데 속임수 문제라고 할까요? 아리까리한 거, 표현이 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게 뭐지? 이런 문제가 좀 한 두서 넘은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만 치중해가지고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법과 윤리라는 파트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재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들어서면서, 재재작년이군요. 재재작년부터 이게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한 2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장황하게 이제 이 서술이 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굉장히 짧게 약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없어요. 거의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니까, 직무윤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윤리라는 게 나와요. 저 뒤에 한 317 보면은 경영윤리가 아니고 기업윤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출제가 되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 요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또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굉장히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상가들, 옛날에는 이 사상가가 4명까지도 소개가 됐는데 이 사상가가 2명 소개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 윤리를 측정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논할 게 있고, 요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 되는 거죠.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외 사항, 국내 사항 이런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요 1-1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윤리, 직무 윤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요 필요성이 있죠. 요게 한 10가지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한 군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9가지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한 군데 정도만 함정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무윤리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요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문제인데 또 누구를 대상으로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상식에 기초해서 풀면 돼요.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뜸하게 출제는 되지만 출제 빈도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에 우리 고객이 일을 맡기면 우리가 그거를 위임관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신임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일을 맡긴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2가지 기본 원칙에서 또 여러 가지 파생이라고 할까요? 강론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 기본 원칙이 뭐냐? 소비자 보호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비자 보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비자가 보호되느냐? 강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시험 범위예요. 요 2가지가 뭐냐?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도 출제를 하면은 요거는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문이 나올 건데 그 중에 판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또 한 군데 약간 조심하실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유의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부분에 속합니다. 이해상충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게 자본시장법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또 여기 방지해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원인에도 요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요 방지에서도 문제가 나오면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요거는 이제 법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해상충,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개발하고 난 뒤에 판매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판매할 때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판매 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4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요 개발하고 판매 전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상품 판매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듣는 거,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해가 KYC,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후에도 여러 개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반론적인 나오고, 또 뭐 해피콜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숫자를 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 두 가지는 시험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또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 상품 판매 전 단계하고 상품 판매 후 단계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상품 판매 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제도이다 아닌 것은, 혹은 거꾸로 다음 중 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아닌 것은 내가 요 양자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런데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니까 개별적인 내용도 묻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가지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어떤 전반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반전에 가면은 어떤 게 나오는 거니까 이 개인 차원에서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 이제 5가지 의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와 관련해가지고 지켜야 될 의무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개인하고 회사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뭐 본인이라고도 하죠. 본인에 대한 의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섞었는데, 또 요렇게 섞는다든지 하는데, 요게 어떤 거는 보면은, 요게 어떤 의무가 본인에게 속한 의무인지, 회사에 대한 의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그냥 요 5가지는 개인에 대한 의무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시면 요 7가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3가지는 사회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적은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고, 또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사적 이익 추구 금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협회 규정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굉장히 숫자 같은 거를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7가지 의무는 요거는 특별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가보면은 대외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회사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될 게 있고, 요거는 또 자본시장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우리가 뭐 시세 조정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 조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면은 절차적으로 이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내부 통제가 있고, 이게 또 외부 통제가 있어요. 외부 통제는 뭐 협회가 통제를 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형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또 행정적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내부 통제가 훨씬 중요한데 뭐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준법 감시인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강론적으로 따로따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외워야 될 게 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내부 통제하고 외부 통제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통제 유형이 다른 것은 내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묻는 거죠. 그때는 4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직무윤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별로 부담 없이 읽을 수는 있는데 의외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틀릴 만한 구석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이라든지 요 일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그 자본시장 법규 있죠. 법규 공부할 때하고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 놓으면은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셔도 되고 또 법규에서 이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서술하는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해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특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냥 외워준다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보시면은 이게 1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8문제 내지 9문제는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당연히 뭐 전부 10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는데 뭐 한 문제는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8, 9문제 맞춘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